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민 교수입니다. 네. 이제 벌써 2주차 수업입니다. 이게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좀 해소가 돼서 여러분과 직접 대면해서 수업을 하고 싶은데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좀 계속 아쉽습니다. 조금 더 이제 대면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현실적인 예시라든가 실질적으로 좀 눈에 보이는 자료적인 측면이라든가 여러분에게 1대1 피드백을 좀 더 잘 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이 사태가 종식이 돼서 우리 재미있는 수업을 같이 한번 진행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자, 오늘은 2주차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컴퓨팅 사고와 그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인식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이 사고에 대한 측면의 대표적인 예시인 인공지능과 우리가 말 그대로 이 수업의 목적인 코딩이라는 측면을 한번 좀 찾아보는,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인공지능입니다. 지난번에 현실과 소프트웨어와의 연관, 융합에서 대표적인 예시로 나오는 게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인공지능이라는 측면, 아마 기사로는 접해 보셨을 거예요. 뭐 이 알파고와 뭐 이세돌이 바둑을 했는데 이제 더 이상 기계가 사람을 계속 이겨왔고 이제 앞으로 사람이 기계를 이길 확률 자체는 거의 없다라는 식의 기사도 보셨을 것이고요. 그렇게 멀리 갈 게 있지도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형태의 인공지능은 이미 여러분이 다 갖고 계시죠. 뭐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뭐 시리라든가 빅스비라든가 요새 얼마 전에 우스갯소리를 들었는데 고등학교 때 학생이 핸드폰을 제출했는지 안 제출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려면 앞에 그러니까 선생님이 시리야, 뭐, 빅스비, 뭐, 이렇게 말해버리면 갑자기 대답을 하기 시작한다고, 숨겨져 있던 핸드폰들이 갑자기 대답을 하기 시작한다고,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능을 얼만큼 활용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 활용을 잘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메일이라든가, 아니면 뭐, 검색이라든가, 이런 측면도 거의 다, 이런 약간 낮은 단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진행을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익숙한 형태의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인공지능이 탄생을 함에 있어서 조금은 딱딱할 수도 있겠지만 학자들은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메카시 미스키라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지적 행위체의 지적 행위를 기계가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과학이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사람이 사람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사람인 이유는 그 사람만의, 인간만의 지적인 행동, 뭐 윤리적이거나 논리적이거나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사람을 구분짓는 잣대, 기준이라고 보면 그것을 기계가 수행할 수 있게,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과학이 바로 인공지능이라는 것입니다. 파이겐바움이라는 사람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컴퓨터에 의한 언어의 추론의 개념과 방법을 연구하며 추론하는 데 사용되는 지식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말이 조금 더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언어적 추론이라고 했잖아요. 무슨 말을 오고 감에 있어서 나타나는 추론 방식,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데 이 컴퓨터가 구현이 되거나 사용이 되는데 필요한 것, 그러한 지식들을 어떤 언어, 컴퓨터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좀 뭐냐, 학자들의 복잡한 말이고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해볼게요. 우리가 사람이 있고 기계, 그러니까 뭐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기계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핵심은 이게 대립 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혹은 경험하는 대부분의 현실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영화 같은 데는 어떻게 나옵니까? 늘 싸우죠, 뭔가.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영화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뭐, 대표적으로 터미네이터라든가, 뭐, 매트릭스라든가, 이런 것도 다 그런 배경 아니겠습니까? 인공지능이 판단했을 때 인간이 사회와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박멸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대칭적인 측면에서 아니면 서로 없애야 되는 측면으로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적어도 그 인공지능의 시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있고 기계가 있었을 때 인공지능의 목적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이 두 개가 파트너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파트너.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있다.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개념이 바로 인공지능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런 과정 자체가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한 측면을 막 너무 이 영화를 통해서 뭔가 완벽한 컴퓨터 같은 이런 개념보다 그냥 아주 단순한 제어 프로그램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뭐 에어컨이라든가 공기청정기라든가 이건 주변의 공기질을 확인해서 이게 자동적으로 가동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 보면 청소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동 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3D 스캔으로 집의 구조를 파악을 해서 그 내용을 기반으로 엉뚱한 데를 가지 않으면서 탁탁탁탁 청소가 되는 측면이 있죠. 더 간단하게는 예를 들어서 우리 핸드폰 같은 경우에 절전 프로그램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거나 배터리가 모자랄 때는 절전 모드로 해놓으면 좀 더 오래가는 그 시스템적인 측면의 관리나 제어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과거에 이런 단순 형태의 약간 제어 프로그램이었다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빅데이터를 이용하거나 검색 엔진을 이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넷플릭스죠. 뭐 왓챠도 마찬가지지만 맨 첫 화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어떠한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걸 봤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의 이제 프로그램이나 이제 과정이나 아니면 영화 같은 걸 보다 보면 추천이 나오게 되죠. 추천이. 당신의 취향에 맞는, 당신이 지금까지 봐왔던 무언가를 봤을 때. 근데 이게 검색 엔진과 빅데이터를 같이 공유된다는 게 약간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검색하는 그런 영화 제목 같은 게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액션이면 액션 이러한 단어, 키워드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러한 하나, 당신이 검색 추이라든가 검색의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추이로 갖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건 뭐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다른 사람들, 이 넷플릭스를 이용하고 있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이 영화를 좋아했던 사람은 이 영화, 이 드라마를 선호해 라는 측면의 빅데이터가 같이 기반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연계가 돼서 검색 엔진 기반 빅데이터로 판단을 해서 추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선호하는 무언가를. 그러니까 쉬운 얘기는 아니죠, 이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무섭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취향이라는 게 좀 독특한 게 사람이라는 게 꼭 영화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것에 개인의 취향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연애라고 친다고 하면 우리가 늘 나는 왜 뭐 연애할 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나는 왜 나쁜 남자만 맨날 만나지? 나쁜 남자를 좋아하니까. 뭐 약간 이런 거죠. 내가 이런 걸 선호해. 우리가 음식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갑자기 색다른 도전을 하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사람마다 외국 여행을 갔을 때도 뭔가 이국적인 음식이나 이런 측면에 대해서 시도를 해보자는 도전 의식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내 취향 혹은 내가 선호하는 것 위주로 계속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활동 반경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익스트림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이제 그쪽으로 더 댄스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쪽, 혼자 독서나 아니면 학습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개인으로 했을 때는 그냥 내 판단, 내 취향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이게 검색 엔진이나 빅데이터와 같이 연결이 되면 이 말 그대로 인공지능 자체가 당신의 취향 혹은 당신의 취향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어떤 영역을 제공해 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거의 만능 아니겠습니까? 거의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 있어서 되게 재미있는 컨텐츠들이나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걸 조금 더 재미있게 접근을 하려면 조금 전에 넷플릭스가 나왔으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미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넷플릭스에서 이제 블랙미러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공지능이라든가 인공지능 환경에 대해서 좀 다양한 관점으로 어필을 하거나 설명을 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좀 보시면서 우리가 체크를 해 보시면 지금 앞으로의 사회가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런 변화, 인공지능이 이런 식으로 적용될 수 있겠구나까지 한번 고민하거나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도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되게 재밌게 봤어요. 자, 지금 우선 저희가 첫 번째로 이 인공지능의 정의, 그 다음에 목적, 그 다음에 과거와 현재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바로 그럼 이 인공지능이 나타나는 사회에서 직업군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측면, 혹은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될 건 이러한 컴퓨터의 지능화,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발전이 되는 이 시점에서 직업군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분명히 제가 1주차 때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고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정말 영상적인 측면에서 예시를 한번 제가 몇 가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렇다면 스마트 팩토리란 정확히 뭘 말하는 걸까요? 말 그대로 풀자면 똑똑한 공장입니다. 그런데 공장이 똑똑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하나하나 다 챙기지 않아도 기계들끼리 정보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공간, 즉 실제 공장과 가상의 공간, 컴퓨터한 시스템이 서로 결합해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겁니다. 여기에 또 인공지능, 클라우드, 5G 등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적용되어 생산혁명을 가능하게 하는 공장, 그게 바로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자동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키오스크 얘기를 한 것처럼 더 많은, 더 다양한 형태의 직업군들이 생기고 있죠. 특히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친구를 만나러 식사를 같이 했을 때는 이미 서빙을 하는 경우도 꽤 많았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탑재한 약간 로봇 같은 개념, 로봇이 서빙을 하고 있는 것도 봤고요. 이 영역대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역대로 넓혀질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지금 이 옆에 있는 표를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인공지능 로봇의 직업군 일자리 대체율을 의미하는 겁니다. 대체율.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특히 심각한 건 단순 노무 종사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말했을 때 간단한 일들요. 그러니까 제조업이라든가 반복적인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거의 다 기계가 더 정확하고 오차가 더 없을 수밖에 없겠죠. 대표적인 게 뭐 자동화 시스템이라든가 아까 보았던 뭐 택배 시스템이라든가 드론을 통한 택배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솔직히 지금 대부분 우리는 택배 1일 생활권에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기사분들이 왔다 갔다를 하는데 이게 만약 발전돼서 뭐 어디 큰 비행선에서 한꺼번에 드론이 나가는 아마존에서 하고 있는 이런 방식들이 지금 구현이 된다면 솔직히 지금 수백 뭐 이렇게 되어 있는 택배 기사님들은 다 직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관리자, 그러니까 고소득 직종이라든가 아니면 창의성 있는 그런 직종까지도 인공지능이 침범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이 법적인 다툼이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냐면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의 저작권은 누가 가져야 되는가?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프로그램 패턴을 약간 고흐의 붓터치라든가 아니면 그러한 그림 디자인의 그 흐름 혹은 그러한 느낌을 주게 그림을 창의적으로 그려봐라 라고 했더니 어떤 그림을 그렸고 실제 그 그림 퀄리티가 너무너무 괜찮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도. 그럼 이 그림에 만약 미술관이나 이런 데서 판매가 되거나 뭘 했을 때 저작권 혹은 그 소유에 대한 금액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인공지능한테 있는 겁니까? 아니면 프로그래머한테 있는 겁니까? 프로그래머가 그것까지 계산한 건 아니었거든요. 패턴이나 이런 측면에 표현하는 방식, 그 디테일한 코딩을 한 것뿐이지 인공지능, 우리가 봤을 땐 그게 창인지 아닌지도 구분 못할 완성품으로서 괜찮은 어떠한 요소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걸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권리에 대해서 논의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신기한 건 약간 이 개념이 기자도 약간 이게 가능하다고 하네요. 특히 보면 지금 나타나는 대부분의 기사 있잖아요. 우리가 포털 사이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기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기자의 생각보다는 단순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 정보의 전달. 뭘 했습니다. 어떠한 말을 했습니다. 어떠한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아니면 누가 뭘 사귀었습니다. 헤어졌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어떠한 정보에 관련된 거지 기자가 내 생각을 쓰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 정보라는 건 이미 포털 사이트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빅데이터로서 계속해서 그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게 SNS가 됐던 아니면 다른 측면이 됐던 계속해서 정보가 추가되는 상황에서 새롭게 업데이트된 정보를 기반으로 기사에 쓰는 글의 작성 패턴을 입력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기사를 쓰게 한다. 불가능한 게 아니라 실제로 구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기사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쓴 기사가 있고 사람이 쓴 기사가 있었을 때 실제 판단을 한번 해봤어요. 실험을 통해서 이 기사가 실제로 사람이 쓴 건가 아니면 기계가 쓴 건가를 봤을 때 문체라든가 이러한 측면에서 구분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측면도 위험할 수밖에 없는 직업군이겠죠. 또 다른 측면도 있어요. 우리 요리사 같은 경우에도 3분 요리나 즉석 요리와 실제 셰프가 해주는 요리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하나 이걸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기계 같은 경우에는 볶음밥을 만들어주는 기계라고 합니다. 벌써 구현이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걸 시스템화로 했을 때 정말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사람이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결국 돈 있는 사람들 혹은 이걸 구현하는 사람들은 보다 편한 삶을 위해서 이걸 시작을 하겠지만 말 그대로 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의 인원수는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나타나는 직업군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좀 더 지금 이러한 변화 속에서 어디 가나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뭐 컴퓨터와 관련된 직업군이 있을 것이고요. 미래 먹거리와 관련돼 있는 생명과학 혹은 지금 우리가 실제 인공지능을 보조로만 사용할 수 있는 우주 항공 쪽 아니면 신소재라든가 엔지니어라든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든가 계속 유망 직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어떠한 직업군들을 보면 거의 다 소프트웨어와 연관이 돼 있거나 컴퓨터를 활용하는 직업군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전공을 포기하고 이쪽으로 가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직군이 활발하게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이 사회적인 측면을 우리가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사회적인 측면에서 그럼 요구하는 건 무엇인가? 결국 이 변화하는 사회에서 인재를 요구하게 되겠죠. 인재를 요구한다는 건 단순히 여기서 조금 전에 말했던 이 직업군 모두 이 직업만을 원한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을 원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 계속 닥치는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을 지닌 인간.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 이 상황 자체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코로나가 발병이 된 다음에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이 있었고 얼마 전에는 개인별 시스템 계속 이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드라이브 스루가 차에서 이제 내리지 않고 하는 방식이라면 뭐 개인별 이제 뭐 1대1 시스템 같은 경우에 뭐냐면 앞에 이제 투명막을 해놓고 손만 이렇게 해서 채취를 하고 나가서 바로 이제 몇 분 만에 검사가 가능한. 그러니까 시대가 변함에 있어서 문제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기존에 있는 방식으로만은 해결을 할 수 없으니 어떻게 이 문제를 창의적이고 그다음에 논리적으로 현실 가능하게 다른 위험성을 배제하면서 사고력을 하는 인간이 필요하다는 게 바로 사회적 요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측면에서 필요한 건 바로 효율적인 측면의 사고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사고. 이게 바로 핵심인 겁니다. 그리고 이 수업에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 게 이러한 효율적인 사고, 컴퓨터 사회에서 효율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하는 컴퓨팅 사고 프로세스 모델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분명히 기존에 하는 창의적인 측면 혹은 기존에 했던 약간 예술적인 측면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문제 해결이라는 전제가 있고 두 번째로 효율적이라는 측면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하는 사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현민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빅데이터, 특히 정보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과제를 하시거나 다른 측면에 있어서 궁금증이 생겼을 때 어떻게 보통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시나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뭐 구글링이라든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많이 시도를 하죠. 예전과 다르게 우리의 이 정보 검색, 그 정보에 대한 측면은 관점 자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 바로 기존의 사람들의 경력이나 나이에 대한 측면으로서 무언가 상대를 압박하는 게 현실에서 통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건 시대적인 측면에서 계속 나타나는 요소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대의 인재상이라든가 아니면 이 조직 시스템에서 변화 상황을 한번 볼 때 이런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라고 치면 약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경력이 쌓일수록 그 경력에 대해 인정을 하는 문화가 당연시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랫동안 해당 업무를 하면 그 부분에 경력이 쌓이고 경륜이 쌓이고 그러한 경륜을 기반으로 후배들을 가르치고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공동체적인 측면의 역할이 강했다면 지금은 그게 좀 달라지죠. 극단적인 예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지금은 웬만한 문서를 할 때도 수기가 아니라 컴퓨터를 통해서 타자를 쳐서 아니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지 않습니까? 메일을 보낼 때도 예전에는 그냥 이메일로 하나하나 이메일 주소를 적었다면 요새는 카톡이라든가 다른 플랫폼들도 더 다양해지고 있고요. 설문 같은 걸 할 때도 예전에는 일일이 사람을 찾아가서 설문을 오프라인으로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링크만 던져주고 바로바로 체크를 해주십시오도 가능할 겁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과제도 저희가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받거나 아니면 이제 학교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의 수집, 정보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루는 게 보통 우리는 이 빅데이터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겠습니까? 그냥 큰 데이터겠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이게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키워드로 뜨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본다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이제 전반적인 측면을 알아봤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바로 이겁니다. 다루는 디지털 정보량 자체가 엄청나게 확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컴퓨터만 있을 때는 그 컴퓨터 안에서만 정보가 있었다면 PC가 되면서 아마 연배가 저랑 비슷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이텔이라든가 뭐 천리안이라든가 아니면 싸이월드까지는 여러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약간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그러니까 1인 1PC가 되고 이제 링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대를 우리는 보통 90년대 초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2000년대가 되면서 이제 인터넷, 그러니까 네트워크라는 측면이 좀 더 생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여러분들 핸드폰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수업을 들은 여러분들은 최신 스마트폰, 그러니까 예전 컴퓨터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러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지만, 저는 약간 그 딸깍거리는 스타텍? 뭐 약간 시티폰? 뭐 이런 것도 써본 사람이기 때문에, 갑자기 너무 옛날 사람이라는 티가 났나요? 약간 이런, 하여튼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형태의 인터넷이나 모바일의 시대가 바로 2000년대 초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너무 많은 발전이 있었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빠른 속도의 발전이 있었었고 그 상황에서 모바일, 그 다음에 증강현실, 사물정보통신이라든가 IoT라든가 인공 AI까지 즉 요새는 기본적으로 모든 영역대가 스마트 혹은 IT가 연결되어 있고 스마트 시대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 핸드폰 용량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이제 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요. 여러분이 지금 아이폰을 쓴다거나 아니면 갤럭시를 쓴다고 하면 용량이 어떻게 되세요? 대부분 128기가 혹은 256기가 뭐 이 정도 되지 않나요? 램도 보통 8기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단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집에 있는 옷장만한 컴퓨터가 그러니까 예전이라고 한다는 게 한 90년 초반이라든가 뭐 이럴 땐 90년보다 더 이전이겠죠. 한 메인프레임 컴퓨터니까 한 7, 80년대. 그때는 집에 여러분 장롱 한 10개 정도 사이즈되는 게 4기가, 뭐 5기가 뭐 약간 이 정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변화의 속도라는 게 정말 엄청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USB 같은 경우에도 보통 1기가, 뭐 16메가, 뭐 약간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USB가 막 125기가 막 이런 것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데이터를 다루는 측면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지칭하는 그 용어에서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규모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이트라는 측면이 예전에는 엑사바이트라고 한다면 지금은 제타바이트라고 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단위에 대한 기준은 제가 조금 이따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런 데이터 유형 경우에도 좀 달라지고 특성에서도 달라집니다. 간단하게 짚고 제가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렸을 때 유형 같은 경우엔 기존의 단순한 사무 정보, 우리가 이제 뭐 엑셀이나 이런 것들 숫자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비정형 데이터라고 해서요, 이메일이라던가 멀티미디어, 그러니까 영상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SNS 플랫폼 이런 것까지도 다 같이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발전되는 게 바로 사물 정보라든가 인지 정보를 기반으로 한 실시간 측면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사물 통신, 뭐 센서,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죠. 이러한 데이터는 각각 종류에 따라서 특성도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데이터 특성 같은 경우엔 처음에는 우리가 구조화되어 있다라고 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 처음에 배웠던 그 컴퓨팅 알고리즘 있잖아요. 분해를 하고 추상화를 하고 패턴화를 하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기본적인 컴퓨터 언어라든가 컴퓨터에 대한 인식은 이 구조화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죠. 더 다양해지고 더 복합적인 측면이 되고 더 네트워크로 주고받는 측면까지도 됩니다. 그게 약간 실시간이 아니라 약간 그때는 과거의 다양성 복합성 소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런 구조가 확대되거나 다양한 구조가 나타나는 거라면, 지금 같은 경우에 뭡니까? 바로 알람 뜨고 바로 댓글 쓰는 것처럼 실시간의 실시간성이라는 것들이 있고 현실성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빅데이터는 다양한 형태의 가치를 갖습니다. 가치야 우리가 규정하기 나름이긴 하겠지만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규정을 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빅데이터는 경제적 자산이 되고 가치 창출의 원천이 된다는 겁니다. 말 자체로 보면 뭐 당연하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약간 이런 거라고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가끔 뉴스에서 보면 고객 명단 빼돌려서 그걸로 큰 돈을 벌었다 뭐 약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이러한 데이터들은 하나의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의 취향이나 여러분들의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자산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맛집이라든가 아니면 카카오 맵이라든가 카카오 택시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런 서비스를 할까요? 왜? 다음에서 왜 이런 서비스를 할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카카오 택시를 할까? 왜 그런 앱을 만들었을까? 그 중간에 수수료를 많이 받나? 뭐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카카오 택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만약에 제가 카카오톡을 가입을 한다면 제 나이와 지역이 나타날 겁니다. 거기에 포함될 겁니다. 그리고 카카오 택시를 제가 자주 이용한다면 제 동선 있잖아요. 주요 동선.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남겠죠. 그럼 이게 한 명이 아니라 수십, 수백, 수천, 수만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봤을 때 대략적으로 20대 남자가 움직이는 동선의 교통량을 확인할 수 있겠죠. 더불어 마찬가지로 30대 여자의 선호하는 지역이라든가 동선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시기별로, 시대별로, 위치별로 뭔가 이런 것들을 다 정보로서 수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즉 새로운 기회가 창출이 되고 그걸 이용해서 다른 사업을 한다던가 다른 루트로서 무언가를 개발을 한다던가 아니면 사업의 시작에 있어서 위험성을 해결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앱을 깔고 그 앱을 활용한다는 측면을 여러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건 다 누군가에게 데이터로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불어 이런 측면은 또 다른 무언가 사회의 경제 발전의 엔진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그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어떤 사업이 새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 사업이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겠죠.
대표적인 측면에서 제가 이제 예시를 들어볼 수 있는 게 약간 킥코인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니까 그러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보신 적 있지 않나요? 홍대 쪽에 놀러를 가시거나 아니면 강남권 라인이라든가 잠실 라인 뭐 이쪽에 갔다 보면 공유 킥보드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킥코인 같은 그런, 그러니까 도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어디서든지 탈 수 있는, 자연스럽게 탈 수 있는 공유 킥보드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그 설계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뭐 선능, 강남에서 삼성, 홍대 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이 좀 애매한 거예요. 뭔가 홍대에서 신촌을 갈 때도 그렇고, 지하철을 타기에는 뭔가 내려갔다 올라왔다 사람도 많고 좀 복잡한 경우도 꽤 많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그렇다고 택시를 타기엔 좀 비싸고, 강남 라인 같은 경우에도 무언가 회사 위치나 어떤 측면에 만나기 위한 미팅 장소에 있었을 때 거기서 역까지의 거리를 고려하고, 여기서 또 역까지의 거리를 고려하고, 또 움직이는 걸 고려하면 실제 택시를 탔을 때 혹은 대중교통을 탔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불편함이나 그 이동 동선을 파악해서 어떻게 그 주변에 공유 킥보드를 2,000대에서 3,000대를 깔아놓은 겁니다. 그냥.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죠. 이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수익이 나오죠. 보통 이러한 킥코인 같은 프로그램은 기본 요금 1,200원에 분당 100원 정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동선을 따져봤을 때 택시비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이동 동선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측면에서 기회를,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어떻게 기회를 창출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영역대를 확대함으로써 경제발전, 사회의 경제발전의 엔진 역할을 한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빅데이터의 가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바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해석과 분석을 통해서요. 의미는 여러분이 우선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만약 여러분 분야에서 이 측면을 보고 간다면 이렇게 갈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은 현실의 대규모 데이터를 정확하고 정교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회복지학과라면 지금 인구 피라미드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들어봤을 거예요. 고령화 사회가 된다, 젊은 층이 줄어든다, 출산율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는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럼 거기서 뭘 생각하셔야 되냐?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전망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고령층이 늘어났어. 그럼 노인복지가 늘어나겠죠. 출산율이 줄어들었어. 아동복지가 줄어들겠죠. 반면에 일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 20, 30대에 대한 복지층, 실제 복지를 느끼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요구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겠죠. 더 들어가 볼까요? 만약에 데이터라는 측면에서 노인 인구가 늘어났다는 첫 번째 데이터가 있고, 노인에게 일어나는 주요 질병이라는 측면이 있었을 때 의료복지라고 쳐본다면 여러 가지 질병 중에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럼 치매라든가 아니면 암이라든가 주요한 측면에 그걸 갖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복지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보험사 측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노인에 대한 복지 가입, 그러니까 보험 가입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치매에 많이 걸려요. 그리고 암 중에서 뭐 예를 들어 간암에 많이 걸려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뭐 혈액암 같은 경우에 별로 없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싸게 다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혈액암에 대한 측면에 보장을 해주는 보험은 쌀 것이고,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형태의 간암이라든가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이 그냥 마음대로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거 해도 되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통찰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객관화된 자료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양한, 이걸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리 짐작하기는 정말 힘든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다양한 가능성,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을 각각의 분야에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패션 디자인 쪽이라고 치면요, 여러분 요새 패션과 가장 연관돼 있는 측면의 요소가 콜라보죠. 얼마 전에 이제 삼성에서 이제 G 플립이 나왔을 때 톰 브라운 에디션 나오지 않았습니까? 원래 G 플립 같은 경우에 한 150 정도였었는데 그건 제가 알기로 한 300만 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 줄 몇 개, 톰 브라운 줄 몇 개 이게 그거는 것 같고 이제 그만큼 비용이 올라갔는데 실제로 그걸 못 구해서 안달이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품 같은 경우에도 뭐 루비통이나 다른 측면에서 한정판이라든가 나이키 한정판이라든가 뭐 샤넬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러한 명품 브랜드 혹은 패션 관련된 측면에서 콜라보레이션 한 측면의 한정판들은 꽤나 약간 뭐랄까 꽤나 사람들의 요구가 있고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상품 가치가 매우 높아지죠. 근데 이게 단순히 옷이나 브랜드끼리만 되는 게 아니라 전자 상품에도 그렇게 되고 쿠폰이나 이런 측면도 나오게 되고요. 요런 것들도 하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학생들이 이건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아이폰이나 갤럭시 같은 프로그램에서 구독이라는 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물론 여러분 유튜브에서 구독이 있죠. 그러니까 해당 부분에 새로운 영상이 뜨면 그 알림이 올라와서 우리가 그걸 다시 볼 수 있는 것처럼 앱에서도 구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월 정액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 잡지라든가 아니면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한 측면이죠. 특히 지금 보면 뭐 패션 쪽이라든가 이런 쪽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도비 프로그램 지금 다 월정액으로 거의 다 바뀌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앱에서 쓰는 경우에는 그런 걸로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 임대료 같은 개념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 이러한 구독 있잖아요. 월 정액을 상상하지 못한 측면까지도 확대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포르쉐의 패스포트 구독입니다. 이게 패스포트 하면 여권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포르쉐 패스포트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약간 이런 거예요. 자동차를 월 정액으로 이렇게 치면 그냥 리스나 이런 거 아니야? 아니면 뭐 렌트나 이런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요. 포르쉐의 그 월 정액을 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포르쉐에 있는 8가지 종류의 차를 마음껏 바꿔 타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실제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그 월 정액 코드도 약간 VIP 코스가 있고 뭐 골드 코스가 있겠죠. VIP 코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월 300, 400 뭐 이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됐을 때는 그러니까 24개의 차량을 마음껏 바꿔가면서 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한 없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안 돼요. 유럽에서는 지금 벌써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걸 시작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뭔가 이 구독의 개념, 월 정액의 개념을 다양하게 확대를 하는 측면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대규모 데이터, 차에 대해서 직접 구매가 아깝고 보험료가 아깝고 이러한 데이터를 정교하게 분석을 해서 사람들의 월 구매, 구독 이런 측면의 사람들의 소비 습관을 적용하여 어떻게 패스포드라는 대체할 만한 형태의 약간 서비스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의 요소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이 빅데이터라는 가치가 이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되면 뭐가 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리스크에 대응을 할 수 있겠죠. 위험성에 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미래 가능성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미래 위험성에 대한 측면도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예시를 들어볼까요? 우리 코로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K-방역에 대해서 되게 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에서 원인, 왜 이렇게 코리아는 이러한 대책을 잘했는가라는 측면에서 대표적인 예시가 뭐였습니까? 과거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는 거였죠. 베르스라든가 조류독감이라든가 그러한 대규모의 전염병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경험을 하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처 방안을 마련했다라는 겁니다. 즉, 이 대규모의 데이터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앞으로 나타날 다양한 위험성에 대한 대응력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내용은 다르더라도 메르스와 코로나가 내용은 다르더라도 기본적으로 이게 발생하고 퍼져가는 루트는 비슷하고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방식도 비슷하고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도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어떠한 루트를 보면 이상 징후를 감지하게 되고 이슈의 분석을 통해서 실시간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빠른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결국 이 패턴화를 통해서 어떻게 문제 해결 방법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될 건 우리가 공부했던 컴퓨팅 사고가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는가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의 다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빠른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인 루트로 무언가를 만들어간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대표적인 그 활동에 대한 측면이 뭐겠습니까? 컴퓨팅 사고를 기반으로 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빅데이터가 미래의 리스크에 대한 대응력을 형성한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여러분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대응을 하고 위험에 대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경쟁력을 만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이 경쟁력 기반으로 새로운 창조력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요. 새로운 지식, 상관관계 파악, 연관된 새로운 사업의 연결, 그 다음에 시장의 융합, 이런 것까지도 다 시도할 수 있는 게 바로 빅데이터의 핵심 가치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빅데이터는 일반 데이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데이터, 정보 데이터 이런 측면에서 빅데이터로서의 차이는 이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규모와 다양성과 속도,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규모겠죠. 우선 크다는 겁니다. 데이터 자체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테라바이트급 이상의 데이터군을 빅데이터로 통칭을 합니다. 테라부터가 이제 여러분 생각하셨을 때 익숙하지가 않죠. 뭐냐면 이제 용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요 밑에 이제 데이터 단위를 제가 얘기를 해봤어요. 킬로바이트가 있고요, 메가바이트가 있고, 기가바이트가 있고, 테라바이트가 있고, 페타바이트가 있고, 엑사바이트가 있고, 아까 제가 제타 얘기했죠. 제타바이트가 있고, 요타바이트가 있는데, 이 측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기를 10의 3승, 6승, 9승, 12승, 15, 18, 21, 24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냐면요, 이게,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과제 같은 거 안내할 때 댓글 같은 거 남기시잖아요. 댓글 같은 거 남기면 한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이 한 페이지 정도를 쓰면 그게 어느 정도냐면 아무리 많아봤자 한 10에서 40 킬로바이트, 여기 옆에 있는 제일 작은 단위 있잖아요. 킬로바이트예요. 킬로바이트. 한글 파일 같은 경우에 메가바이트를 넘어가는 경우도 많지 않아요. 반면에 여러분이 포트폴리오라든가 아니면 PPT를 작성했어요. 근데 이제 PPT 파일이 한 20장이 넘어가. 그럼 그게 보통 어느 정도 이제 다양한 이미지가 들어갈 것이고 사진이 들어갈 것이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보통 일반적으로 한 20장에서 30장 정도에 되는 PPT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가바이트, 10메가바이트 정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한테 익숙한 기가바이트는 언제 나타나느냐? 영화를 볼 때 나타나죠. 만약에 여러분이 어딘가에서 영화를 보고 싶어요. 다운을 받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드라마 파일 같은 경우에 1시간 파일, 그러니까 1시간짜리 FHD라든가 HD 영상 같은 걸 다운받게 되면 그거 같은 경우에 보통 1.2에서 1.5 기가바이트를 차지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단일 단위로 사용하는 파일 중에는 테라바이트는 없을 거예요. 아무리 많아봤자 대부분 기가바이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영상을 찍잖아요, 여러분. 영상 같은 걸 찍을 때 뭐 1시간 정도를 찍는다라고 해봤자 1기가 정도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테라 단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제 저장 용도겠죠. 그 저장 용도라는 거 뭐냐면 1시간짜리 영상이 1000개가 넘게 있는 거니까요. 1000개가 넘게 있어야 테라바이트가 되는 거니까요. 그럼 여기에 지금 나오는 게 뭡니까? 테라바이트급 이상의 데이터군이 빅데이터예요. 그게 한글로 그럼 이걸 문서화하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양인지 감을 못 잡을 정도로 엄청난 양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데이터죠. 영화 1000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정도 급이 되어야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이게 왜 가능하게 됐느냐? 쉽게 말하면 정보통신 기술, 우리 5G 뭐 약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20년 전쯤에는요, 다운을 받을 때, 어떤 파일 하나 다운을 받을 때도 초당 킬로바이트였어요. 초당 이제 1킬로바이트에서 보통 한 10킬로바이트 정도 되게 천천히 이제 다운을 받을 수 있었죠. 이게 뭐냐면, 한글 파일 같은 거 하나를 받을 때도 30초가 걸린다는 것이고요. 영화를 하나 받으려면 영화 한 편을 봤는데 8시간에서 12시간 넘게 다운로드를 계속 받아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뭐 초당 100메가, 초당 1기가, 5G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죠. 초당 뭐 1기가 뭐 이렇게 되게 되면 1초에 영화 한 편을 다운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빅데이터가 가능한 건 뭐겠습니까? 주고받는 그러한 네트워크의 속도가 워낙 빨라졌기 때문에 이러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규모가 형성됐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디지털 데이터의 다양성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정형 데이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조화된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정된 필드에 저장된 데이터로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엑셀 파일을 저장한다던가 약간 이런 걸 이런 것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시면 돼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스프레드시트 같은 게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비구조적인 데이터도 이제는 디지털 데이터의 다양성에 속하게 됐죠. 초반에는 우리가 컴퓨터 데이터의 초반은 거의 다 이러한 구조화된 데이터만 갖고 있었지만 너무 복잡해지지 않았습니까? 너무 다양한 측면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비정형 데이터, 그러니까 소셜 데이터라든가 문서,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동영상 이런 것들이 다 비정형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간 중간 단계라고 말하기엔 조금 애매한데요. 이게 semi-structured 데이터, 반정형이에요. 그러니까 구조화된 게 각과 형식이 일관적이라고 치고 비정형이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가 다소 일관성이 없다. 그러니까 일부는 일관성이 보이고 다소는 또 없다라고 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HTML이라든가 웹문서라든가 웹로그라든가 센서 그런 데이터 같은 걸 바로 반정형 데이터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또 다른 빅데이터의 특성은 바로 속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이 네트워크에 대한 얘기를 했듯이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설치하고 그 다음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속성을 의미하는 거고요. 다양한 방식이 적용이 되는데요. 데이터 유형이나 크기나 발생 빈도 주기나 분석 주기나 이런 것들로 속도가 나타나게 되죠. 대표적인 측면에서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이 있고 배치 처리가 있는데요. 배치 처리 같은 경우에는 발생한 데이터를 일정 기간 동안 모아뒀다가 컴퓨터로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이라면 실시간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송 구현할 수 있게 하는 기술입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는 건 뭐겠습니까? 거의 다 실시간 스트리밍이 많죠. 요새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한다보다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오프라인 저장 기능이 있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실시간으로 보면 데이터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데이터를 싸게 받을 수 있는 시점에서 어떻게 다양한 걸 이제 오프라인 저장을 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실시간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 속도에 따라서 유튜브 보다 보면 어디까지 읽혀져 있는데 중간에 멈출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버퍼링 같은 게 일어나게 되죠.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보는 그러한 경우라고 볼 수 있고, 망이 많이 발전될수록 어떻게 실시간 스트리밍이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죠.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겠죠. 이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빅데이터는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크게 이제 의료 분야, 공공 분야, 그다음 유통 분야, 제조 분야, 정보 서비스 분야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볼까요? 자, 공공 분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위험 발생 가능성을 분석하고 예측해서 사전에 대응하거나 공공적인 측면에서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러한 질병관리본부가 이런 예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의료 분야 같은 경우에는 개인별 취약 질환을 예고하고 건강관리 및 맞춤 프로그램 혹은 질환별 최적 치료 방안을 제시하는 등 지능화된 개인화된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대부분 병원에서 수기로 하지 않잖아요. 모든 차트는 어떻게 됩니까? 다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번에도 제가 이제 제 친척이 약간 암 진단을 받으셔갖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이제 브리핑을 들어야 되는 순간이 있었었는데, 그 정보가 이제 기존에 했었던 언제 이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찍었던 CT부터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관련 자료가 다 나오고, 그래서 이러한 루트로 뭔가 이걸 해결할 수 있다까지도 어느 정도 설명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의료 분야에서의 빅데이터가 활용이 되고 있겠죠. 이건 유통도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고객별 맞춤화된 지능형의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저도 네이버 쇼핑이라든가 쿠팡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는데요. 그럼 꼭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기존에 구매했던 장바구니를 하거나 실제 구매를 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추천 상품 딱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꾸 사서 문제긴 하나. 그런 식으로 이제 저한테 추천할 만한 내용들이 대부분의 쇼핑몰에는 이러한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실제로 이제 고객 입장뿐만 아니라 제조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분량을 개선할 수 있는 제조 조건, 분량 예측 기법 등의 지능화된 제조 운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한번 그런 분량이 나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마지막은 바로 정보 서비스 분야입니다. 개인별로 맞춤화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에 근거해서 국가에서는 합리적인 정책을 운영할 수 있다. 개인의 선택, 개인의 접근 방식. 이건 어떤 거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 보면 여러분 좋아하는 분야에 따라 체크를 해놓으면 거기에 관련된 뉴스만 볼 수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떠한 기사를 보게 되면 그 기사를 몇 명이 봤는지도 데이터로서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호응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호응되는 그 관심사 있는 그 키워드를 기반으로 새로운 무언가가 창출된다는 얘기죠. 정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측면의 요소를 갖고 접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빅데이터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2011년부터 이러한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특히 공공 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왜냐? 국민 전체를 위한 측면의 정책을 마련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으로 시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보시면 국민 안심 서비스 마련 있잖아요. 선제적 위험 예측에 따른 국민 안심 서비스를 마련해서 요 흐름대로, 그러니까 정보와 교통정보, 유전자다 통계, 주거, 시설물, 기후, CCTV, 범죄 발생 정보, 이런 것들이 바로 국민을 안심시키게 하는 혹은 치안에 대한 관리하는 서비스로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모집하게 된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만큼 CCTV가 다양하게 있고 사람들의 안전성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 아까 의료 분야의 얘기를 했듯이 평생 질병예측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식생활 패턴부터 시작해서 유전자 통계, 질병정보, 최신 의학정보가 합해져서 결국 의료 데이터 종합 분석 시스템으로서 각각의 병원이나 각각의 치료에 대해서 지속적인 정보의 합산을 통해 가장 나은, 가장 효과적인 측면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나왔듯이 20대, 40대, 60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의료계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현재 이미 한국 의료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도 이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대표적인,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대표적인 거 뭐겠습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사람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그 동선에 대한 스마트폰 위치 추적을 통해서 어떻게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그 사람들에 대한 분석을 한다. 이게 바로 선제적인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해소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정말 많이 활용되고 있고 많이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지금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의 간단한 과제에 대한 측면인데요. 제가 과제 안내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전공 분야에서 이러한 빅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 길게는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약간 상상을 곁들여서 하셔도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간단하게 200자에서 300자 정도 글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빅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과 활용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13주차 강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